안녕하세요 여러분. 하간미소 배움터 마라톤 독서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책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라이언킨입니다. 어제는 소년이 온다의 두 번째 장 검은 숨을 읽으며 동호의 친구였던 정대의 영혼이 바라본 광주의 참상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장은 죽음 이후에도 벗어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담아내며 사건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 지속되는지를 강렬하게 전달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상처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책임져야 할 것을 묻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장 7개의 뺨을 읽으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 합니다. 이번 장에서도 또 다른 인물의 시선이 펼쳐지며 광주 민주화운동이 남긴 아픔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이번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면서 작품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질문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7대의 뺨을 맞았다. 수요일 오후 4시경이었다. 같은 자리를 연달아 세게 맞았기 때문에 몇 번째 따기어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오른쪽 광대뼈 위로 실핏줄이 터졌다. 흐르는 피를 손바닥으로 문질러 닦으며 그녀는 거리로 걸어나왔다. 11월 하순의 공기가 맑고 찼다. 회사로 돌아가야 하나. 그녀는 잠시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다. 빠른 속도로 뺨이 부푸는 게 느껴졌다. 귓속이 먹먹했다. 더 맞았다면 고막이 터졌을지도 모른다. 입뿌리에 고여있던 비릿한 피를 삼키며 집으로 가기 위해 그녀는 정류장을 향해 걸었다. 뺨 하나. 7대의 뺨을 그녀는 이제부터 잊을 것이다. 하루에 한 대씩 일주일 만에 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이 그 첫날이다. 그녀는 자취방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간다. 구두를 가지런히 벗어놓고 코트 단추를 풀지 않은 채 방바닥에 모로 눕는다. 구한 와사가 오면 안 되니까 팔을 접어 왼뺨 아래에 받친다. 오른뺨은 계속 부풀고 있다. 오른쪽 눈이 크게 떠지지 않는다. 어금니 위쪽에서 시작된 치통이 옥신옥신 관자놀이로 번진다. 그 자세로 20분 가까이 누워있다가 그녀는 몸을 일으킨다. 외출복을 벗어 옷걸이에 걸어놓는다. 흰 내복 바람으로 슬리퍼를 꿰어 신고 세면장으로 나온다. 대야에 찬물을 받아 부은 얼굴에 끼얹는다. 잘 벌어지지 않는 입을 열어 살살 문지르듯 이를 닦는다. 전화벨이 울리다가 끊긴다. 젖은 발을 수건으로 닦고 방으로 들어가자 다시 전화벨이 울린다. 그녀는 수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생각을 바꿔 전화선을 뽑아버린다. 받으면 뭐하나.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는 요와 소미불을 편다. 허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억지로 뭔가 먹는다 해도 곧 체할 것이다. 이불 속이 차가워 그녀는 몸을 웅크린다. 좀 전에 전화는 회사에서 아마 편집장이 걸어왔을 것이다. 그가 묻는 대로 그녀는 대답해야 했을 것이다. 괜찮아요. 그냥 몇 대 맞았습니다. 아니요, 따기만요. 출근은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병원은 안 가도 됩니다. 얼굴이 부은 것뿐이니까요. 그러느니 전화선을 뽑아버린 건 잘한 일이다. 서서히 몸을 덮여주는 소미불의 훈기에 그녀는 허리와 팔다리를 편다. 벌써 어두워진 저녁 6시에 창문을 올려다본다. 외등 불빛 때문에 창문의 일부가 탁한 주황색으로 보인다. 편한 자세와 훈기 덕택에 긴장이 풀리자 뺨의 통증이 더 생생해진다. 이제 어떻게 첫 뺨을 잊을까? 사내가 첫 뺨을 때렸을 때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다음 따기가 날아오기 전에 몸을 피하지도 않았다.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조사실 탁자 아래 웅크려 숨거나 물을 향해 달아나는 대신 가만히 숨을 숙인 채 기다렸다. 사내가 멈추기를, 그만 때리기를 기다렸다.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네 번째까지도 그게 마지막일 거라고 믿었다. 다섯 번째로 손바닥이 날아왔을 때 생각했다. 멈추지 않겠구나. 계속 때리겠구나. 여섯 번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숫자를 이어 세지도 않았다. 7번째 따기를 올려붙인 사내가 탁자 맞은편의 접이 의자에 기대 앉았을 때에야 5에서 끊겼던 숫자에 2를 더해 셈을 완성했다. 7대. 사내의 얼굴은 평범했다.
전체적으로 요철이 없는 얼굴에 입술이 얇았다. 칼라가 넓은 미색 와이셔츠에 통이 넓은 회색 양복 바지를 입었고 유난히 버클이 반짝이는 혁대를 하고 있었다. 만일 우연히 거리에서 만났다면 평범한 회사의 주임이나 과장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 평범하고 얇은 입술을 열어 사내가 말했다. 개 같은 년. 너 같은 년은 여기서 어떻게 돼도 아무도 몰라. 쥐새끼 같은 년. 오른뺨에 실핏줄이 터진 것을 아직 모르는 채 그녀는 사내의 얼굴을 멍하게 쳐다보았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기 싫으면 내 말 들어. 그 새끼 어딨어. 사내가 그 새끼라고 부르는 번역자를 그녀는 보름 전 청계천변의 제과점에서 만났다. 갑자기 쌀쌀해져 스웨터를 꺼내 입은 날이었다. 그녀는 보리차 잔에 탁자로 번져 나온 물기를 냅킨으로 닦은 뒤 교정지 묶음을 건넸다. 맞은편에 앉은 번역자가 바로 볼 수 있도록 방향을 돌려 탁자 위에 놓았다. 천천히 보세요. 선생님. 그녀가 식은 보리차와 함께 소보로빵의 바삭바삭한 부분을 뜯어먹는 동안 그는 꼼꼼히 거의 1시간에 걸쳐 원고를 훑어보았다. 자잘한 수정사항과 윤문에 대해 그녀의 의견을 물었고 마지막으로 함께 목차를 체크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의자를 그의 옆으로 옮겨 교정지를 한 장씩 넘겨가며 목차와 함께 수정사항들을 재차 확인했다. 헤어지기 전에 그녀가 물었다. 책이 나오면 어떻게 연락드릴까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서점에서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이건 사장님이 미리 챙겨드리라고 하셔서요. 초판 인쇄예요. 그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 점퍼 안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인쇄부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의 인상은 막연히 상상했던 수배자의 그것과 거리가 멀었다. 벌레 한 마리 못 죽일 듯 소심해 보이는 눈매에 간이 좋지 않은지 전체적으로 피부가 노릇했고 턱과 배에 살집이 붙어 있었다. 오랫동안 실내에서만 생활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죄송스럽습니다. 날도 찬데 이렇게 멀리 나오시게 해서. 지나치게 깍듯한 그의 말씨에 까마득히 손아래인 그녀는 잠자코 웃었다. 이거 니년 서랍에서 나온 거 이거 그 새끼 필체 아니야. 이러고도 어디 있는지 몰라? 거친 동작으로 탁자 위에 교정지 묶음을 던져놓는 사내의 눈을 피해 그녀는 먼지 낀 백열등을 올려다봤다. 다시 때리겠구나 생각하며 두 눈을 깜빡였다. 그 순간 왜 분수대가 떠올랐는지 모른다. 짧게 감은 눈꺼풀 속에서 6월의 분수대가 눈부신 물줄기를 뿜었다. 버스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던 19살의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었다. 하나하나의 물방울들이 내쏘는 햇빛의 예리한 파편들이 달궈진 눈꺼풀 안쪽까지 파고들어 눈동자를 찔렀다. 집 앞 점유장에서 내리자마자 그녀는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책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주먹으로 훔치며 전화기에 동전을 넣었다. 114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다. 도청민원실 부탁합니다. 안내받은 전화번호를 누르고 다시 기다렸다. 분수대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떨리던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다. 어떻게 벌써 분수대에서 물이 나옵니까? 무슨 축제라고 물이 나옵니까?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벌써 그럴 수 있습니까? 가족한테도 안 알렸다는 연락처를 처음 만난 출판사 직원한테 왜 알려주겠어요? 계속해서 눈을 깜빡이며 그녀가 사내에게 말했다. 정말 저는 모릅니다. 사내의 주먹이 탁자를 내리쳤다. 그녀는 움찔 의자 등받이를 향해 물러나 앉았다. 한 번 더 얼굴을 맞은 것처럼 손바닥으로 광대뼈를 쓸었다. 피 묻은 손을 그제야 놀라며 들여다봤다. 어떻게 잊을까? 어둠 속에서 그녀는 생각한다. 어떻게 첫 뺨을 잊을까? 처음에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던 사무적인 일을 앞둔 사람처럼 침착하던 사내의 눈을 그가 손을 쳐들었을 때 설마 때리는 건가 생각하며 앉아 있었던 그녀 자신을 목뼈가 어긋난 것 같았던 첫 충격을. 뺨 둘. 점심시간을 앞두고 인쇄소에서 박양이 왔다. 여고 학생복 같은 감색 방코트에 운동화 차림이었다. 인쇄소 사장의 친척이라는 박양은 나이에 비해 넉살이 좋은 데다 생글생글 웃는 인상이어서 누구나 좋아했다. 박양 왔어요?
활짝 환대하던 편집장의 표정이 교정지의 얼굴을 묻고 있다. 고개를 든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곧 굳어졌다. 호기심 어린 박양의 눈길이 편집장의 눈길을 따라와 그녀의 얼굴에 멈췄다. 어머. 놀라는 박양에 그녀는 반쯤 웃으며 물었다. 가제분 벌써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박양이 서류 봉투에서 가제본을 꺼냈다. 얼굴이 왜 그래요? 제작부 윤대리를 돌아보며 박양이 다시 물었다. 은숙 언니 얼굴이 왜 이래요? 윤대리가 대답 없이 고개를 젓자 박양은 커다랗게 뜬 눈으로 편집장을 보았다. 글쎄 오늘은 그냥 들어가라고 해도 저고집입니다. 초로의 편집장이 담배를 꺼내 물었다. 의자 뒤편의 창문을 열고 고개를 바깥으로 빼고는 볼이 움푹 파이도록 연기를 빨았다 뱉었다. 무엇을 입어도 지치고 후줄근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자식벌 되는 사람들에게도 꼬박꼬박 존칭을 쓰는 사람. 이 손바닥만한 출판사의 사장이자 편집장이지만 사장이란 호칭은 싫다며 편집장이라고만 부르게 하는 사람. 형사가 그녀에게 행방을 추궁했던 번역자의 고교 동기 동창. 그녀가 박양과 이야기를 끝내자 편집장이 담배를 눌러 끄며 말했다. 김양 고기 먹을래요? 내가 고기 사줄게. 저기 삼거리 집에서 쇠고기 안창살. 박양도 안 바쁘면 같이 먹고 가지. 편집장이 지나치게 친절해져서 그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미처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의문이 문득 떠올랐다. 그는 그녀보다 먼저 어제 오전 일찍 서대문 경찰서에 다녀왔다. 어떻게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득시켰을까? 괜찮아요. 그녀는 정색을 하고 대답했다. 웃으면 부은 얼굴이 아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저 고기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김양은 고기 안 좋아하지. 편집장이 거푸 고개를 주걱거렸다. 그녀는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순간을 견디지 못했다. 살점 위에 피와 육즙이 고이면 고개를 들렸다. 머리가 있는 생선을 구울 때는 눈을 감았다. 프라이팬이 달궈지며 얼었던 눈동자에 물기가 맺히고 벌어진 입에서 희끗한 진물이 흘러나오는 순간 그 죽은 물고기가 뭔가를 말하려 하는 것 같은 순간을 외면했다. 그럼 뭐 먹고 싶어요, 김양? 듣고 있던 박양이 얼른 끼어들었다. 저 여기서 비싼 거 얻어먹고 가면 사장님한테 혼나요. 저번에 갔던 밥집 가요. 윤대리까지 넷이서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와 삼거리 고깃집 옆에 있는 한밭집에 갔다. 여름이면 엄지발톱이 까맣게 썩은 맨발에 슬리퍼를, 겨울이면 알록달록 누빈 손버선에 털신을 씻는 주인 여자가 가정식 백반을 파는 곳이었다. 석유골로 옆자리에 앉아 그들은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박양 몇 살이라고 그랬죠? 벌써 5번쯤 들었을 편집장의 질문에 박양은 서글서글한 말씨로 대답했다. 19살이에요. 정 사장이 삼촌이라고 그랬나? 아니요, 당숙이에요. 아버지하고 사촌이세요. 촌수가 가깝지 않은데도 닮은 두 사람의 외모가 그 때문에 딸이라고 오해받았던 몇 가지 사건에 대해 박양은 반죽 좋게 생글생글 이야기해 주었다. 아내가 만삭이라는 신혼의 윤대리는 박양의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실소를 참지 못하고 킬킬거렸다. 식사가 끝날 무렵 편집장이 그녀에게 물었다. 내일 검열과엔 내가 다녀올까? 고지식한 그녀가 사양할 것을 알면서 묻는 것이었다. 늘 제가 하던 일인데요. 글쎄 어제도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그냥 미안해서. 말끝을 곰곰이 곱씹으며 그녀는 편집장의 얼굴을 건너다 봤다. 그는 어떻게 무사히 그곳을 나올 수 있었을까? 그저 사실만을 말했을까? 김은숙이 담당 편집자입니다. 둘이서 청계천변 제과점에서 만나 마지막 교정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사실만을 말했는데 양심이라는 것이 씁쓸한 것이 그의 심장 언저리를 가만히 찌르는 걸까? 아니요, 항상 제가 하던 일인데요. 그녀는 좀 전에 했던 말을 반복했다. 박양을 흉내내듯 웃다 말고 통증을 느껴 부푼 오른밤이 편집자에게 보이지 않도록 고개를 외틀었다. 모두 퇴근한 사무실에서 그녀는 먹색 먹도리를 눈밑까지 올려 둘렀다. 석유 난로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전등을 모두 끈 뒤 두꺼비 집까지 내렸다. 캄캄해진 사무실의 유림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에 망설이듯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저녁 바람은 차가웠다. 유일하게 드러난 부분인 눈 언저리에 살갗이 시렸다. 하지만 버스를 타고 싶지 않았다.
종일 앉아서 하는 근무가 끝난 뒤 5정거장 거리의 집까지 서두르지 않고 걷는 시간을 그녀는 좋아했다. 걷는 동안 두서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녀는 굳이 밀어내지 않았다. 그 사내는 왼손잡이여서 왼손으로 내 오른뺨을 때렸을까? 하지만 탁자에 교정지를 던질 때, 볼펜을 내밀 때는 분명 오른손을 사용했는데 누군가를 공격할 땐 본능적으로 감정에 관계된 왼손이 움직이는 건가? 참을미를 하기 직전처럼 혀 뒤쪽이 썼다. 목젖과 식도와 위에서 동시에 느껴지는 구역질이 익숙한 것이었으므로 그 익숙한 감각이 언제나처럼 너를 떠올리게 했으므로 그녀는 억지로 침을 삼켰다. 침을 삼켜도 속이 가라앉지 않아 코트 주머니에서 껌을 꺼내 씹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손은 보통의 남자들보다 작은 편이지 않았나? 무채색 반코트를 입은 남자들과 하얀 마스크를 쓴 여고생들, 시리게 종아리를 드러낸 퇴근길의 여자들 사이로 그녀는 고개를 수그린 채 걸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손, 특별히 크지도 두껍지도 않은 손이지 않았나? 목도리 아래로 여전히 부풀어 있는 뺨을 느끼며 그녀는 걸었다. 독한 아카시아 향이 나는 껌을 왼쪽으로만 씹으며 걸었다. 아무데로도 도망가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번째로 날아올 그 손을 숨죽여 기다리던 자신을 기억하며 걸었다. 뺨셋. 그녀는 덕수궁 앞 버스 정류장에 내려선다. 어제처럼 목도리를 눈 밑까지 올려 두르고 있다. 목도리 속에 감춘 뺨은 이제 붓기가 가라앉았다. 대신 정확한 손바닥 크기의 불구죽죽한 피멍이 반점처럼 새겨져 있다. 실례합니다. 시청 앞에 다다랐을 때 건장한 체격의 사복 경찰이 그녀를 멈춰 세운다. 가방 열어주십시오. 이런 순간엔 자신의 일부를 잠시 떼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다. 여러 번 접어 해진 자국을 따라 손쉽게 접히는 종이처럼 의식의 한 부분이 그녀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수치 없이 그녀는 가방을 열어 보인다. 손수건과 아카시아 껌과 필통과 가제본, 튼 입술에 바르는 바셀린과 수첩과 지갑이 담겨 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검열가에 왔는데요. 출판사 직원입니다. 그녀는 눈을 들어 사복경찰의 눈을 마주본다. 그가 지시하는 대로 그녀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낸다. 생리대가 들어있는 헝겊 주머니를 그가 뒤적이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본다. 이틀 전 경찰서 조사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4년 전 진눈깨비가 내리던 4월 재수 끝에 들어간 대학의 학생 식당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날 학생 식당에서 그녀는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큰 소리로 유리문이 열리며 학생들이 뛰어 들어왔다. 고함 소리와 함께 사복 형사들이 뒤따라 들어왔다. 식당 곳곳으로 흩어진 학생들을 쫓아가 곤봉을 휘두르는 사내들의 모습을 그녀는 숟가락을 쥔 채 멍하게 지켜보았다. 한 형사가 특별히 흥분해 있었다. 기둥 옆에 혼자 앉아 카레라이스를 먹던 통통한 남자의 앞에 멈추더니 맞은편에 놓여있던 접이식 의자를 집어들고 휘둘렀다. 남자의 이마에서 터진 피가 얼굴을 덮었다. 그녀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다. 그걸 주우려고 무심히 허리를 수그렸다가 바닥에 떨어진 유인물을 주었다. 굵은 글씨가 들어왔다. 학살자 전두환을 타도하라. 그 순간 억센 송인이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유인물을 뺏고 그녀를 의자에서 끌어냈다. 학살자 전두환을 타도하라. 뜨거운 면도날로 가슴에 새겨놓은 것 같은 그 문장을 생각하며 그녀는 회벽에 붙은 대통령 사진을 올려다본다. 얼굴은 어떻게 내면을 숨기는가. 그녀는 생각한다. 어떻게 무감각을, 잔인성을, 살인을 숨기는가. 창 아래 등받이 없는 의자에 걸터앉아 그녀는 손톱들의 거스러미를 뜯어낸다. 실내가 따뜻하지만 목도리를 내릴 수는 없다. 문신 같은 뺨의 상처가 라디에이터의 열기에 달아오른다. 네, 이번에는 79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80페이지부터 나머지 부분도 스스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4번째 장 쇠와 피 부분을 읽으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가미소 배움터 마라톤 독서클럽 라이언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